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외면한 채 탈출한 선장 이준석 씨 등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죠. 이번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서서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등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선장 이 씨와 항해사 강모 씨 등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인정 여부인데요. 예상대로 이 씨 등의 변호인은 잘못 이상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승객이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목요일 순서 시작하죠.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본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우리 민족이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며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검경이 구원파의 본거지인 금수원에 재진입해 신도 6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3주째 도피 중인 유병헌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해 검거 작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돼 철거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인천 지역 여당 재선 국회의원이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여당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 확보를 위해 인천 계양구에 있는 A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지부진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보다 못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실내체육관에 국조특위 현장 상황실을 직접 차렸습니다. 특위가동 열흘째를 맞은 어제도 여야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해경 등의 기관 보고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공전시켰습니다. 강원랜드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당 50만 원씩의 거마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수익금 집행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만 놓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을 한민족의 민족성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겨레 김혜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연 내용부터 살펴보죠. 어떤 것들입니까? 네, 어제 저녁에 KBS 뉴스9이 9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소식을 국민TV 뉴스K에서 전하기도 했었는데, 뉴스K 보도를 보면 2011년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강연, 그리고 2013년 7월 CGN-TV가 기획했던 공개 세미나, 이 크리스천 리더십 스쿨이라는 세미나에서 했던 강연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이 일제 식민 지배와 이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부분이 있겠는데, 또 제주 4.3을 폭동이라고 지칭을 하고, 또 일본이 이웃에 있는 게 축복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 제주도에서 4.3 폭동사태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경제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본 지금 우리보다 일본은 점점 사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질곡의 그 지정학이 아주 축복의 지정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라요. 예. 이런 발언은 역사인식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랄까요. 이슬람주의를 한때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보수 성향이 강한 기독교 근본주의적 세계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성향상으로 봤을 때 아주 친미적인 역사관과 종교관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의 식민 지배가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했고, 또 민족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국 전쟁도 결국 이 주한미군 주둔을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 분단이 필요했다, 당연한 거다, 당위성이 있다, 이런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과연 이제 총리,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그 문제성 발언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성이 게을러서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토막토막 돼 있는 걸 한 번에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는 계속 이어지는 발언으로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 좀 감안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뜻밖의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방을 주신 거예요. 미국한테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저 해방을 갖다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몇 년간 친위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기독교를 끝까지 가지고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어로 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1881년 2년 이때. 그러니 우리는 다 가서 죽어야죠. 우리는 사실 다 죽어야지. 근데 그 문창극 후보자가 얘기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친일 인사로 분류되는 윤치호인데, 예. 농담 쪽긴 합니다만, 이 영어를 못하면 다 죽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좀 굉장히 노골적으로 친미랄지 영어 숭배랄지 이런 인식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이 기독교인이고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친일 인사인 윤치호도 용납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이어서 논란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들으셨다시피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 게으르기 때문에 개조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일제 강점기에 이 친일파들의 민족 개조론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일본 극우파들도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나온 발언들, 일제 식민 지배, 해방, 분단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고, 친일 인사도 기독교인이고 영어를 잘한 인물이라면 뭔가 배울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민족은 천성이 게으르다. 예. 그리고 일본이 옆에 있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축복이다. 이승만 정부의 양민학살 사건인 4.3은 폭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종교인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모든 기독교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겠죠. 저는 아닙니다만,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교계에서는 이게 이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이 아주 극단적인 보수 기독교 성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뭐 일종의 축복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덜어 있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까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건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이건 뭐 거의 일제의 식민사관인 그대로다 이렇게 뭐 혹평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예.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 총무인 김영주 목사 같은 경우에 대중들로 하여금 결국 굴종하게 하는 패배주의를 갖게 하는 논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당시에도 이런 논리에 대해, 그러니까 일제 당시에도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저항했던 우리 민족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독교 청년 장인환 의사 같은 경우에 1908년에 미국 외교관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을 한 적이 있었죠. 예. 스티븐스가 일제 침략을 옹호하는 뭐 그런 발언에 분개했던 것으로 지금 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그런 교육을 받고 와서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얘기를 했던 미국 선교사를 뺨을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티븐스나 이 뺨 맞은 선교사 같은 경우에 문창극 후보자와 같은 논리를 내세웠던 건데, 일제 당시에도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논리를 이 21세기 한국인이 스스로 펼친 셈이라는 부분에서 또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역사학계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역사학계에서도 굉장히 뭐 분노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이 면죄부를 주는 놀라운 매국적인 발상이다. 아주 그릇된 역사인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 최근에 일본의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 고노다마 재검토 같은 걸 포함해서 식민 지배를 미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총리 후보자로서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걸 묵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철저한 식민사관이고 이 보수 일각에서 뭐 덜어 볼 수 있는 아주 퇴행적인 역사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을 직접 한 그 문창극 후보자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문창극 후보자 본인은 어제 이제 KBS에서 보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퇴근길에 이제 질문을 했더니 뭐 이 자리에서 밝힐 얘기는 없고 청문회에 가서 청문회 때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본인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KBS 뉴스가 9시에 나오고 이제 이게 논란이 됐죠. 그러면서 한 3시간이 좀 더 지나서 오늘 자정이 좀 넘은 시각, 한 12시 30분쯤이었는데 총리실 청문회 준비팀을 통해서 해명 자료가 기자들한테 나왔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이렇죠. 후보자가 언론인 시절에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라는 이 특수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무슨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달라 이런 얘기일 텐데, 예. 또 그러면서 KBS의 보도는 강연의 특정 부분만 부각이 돼서 전체 강연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뭐 근데 뭐 뉴스K 보도를 보면은 이제 뭐 KBS 기사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문제성 발언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인다는 한계도 있어 보이고요. 예. 간밤에 나온 이 자료를 보면 총리실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문 후보자의 강연은 우리 민족사에 점철된 시련과 이를 극복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걸 강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의 숱한 시련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뜻이었다는 걸 이야기한 것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 후보자가 어제 또 그 책임 총리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여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책임 총리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라고 해서, 글쎄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이 책임 총리제가 과연 이 실현이 가능하겠느냐? 뭐 박 대통령 본인도 의지가 없거니와 이번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 문창극 후보자도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랄지 이해 같은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첫 출근이었는데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 출근길에서 기자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써오신 것 때문에 극단적인 정치 유사다라는 좀 야당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그런 얘기 할 시간 없고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청문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책임 총리는 어떻게 해요? 책임 총리 그런 것도 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네, 전반적으로 할 얘기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책임 총리는 정말 처음 듣는다 뭐 이런 말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자, 이분 정치부 기자 출신이고 정치학 박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쎄요, 책임 총리라는 말이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이제 처음 듣는다는 입장은 제3 확인을 했습니다. 예. 문창극 후보자가 어제 이 오후에 서울대에서 마지막 강연을 했는데요. 그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도 이 책임 총리라는 말 처음 들었느냐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책임 총리라는 게 뭐가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 한 석간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책임 총리는 무슨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발언도 이제 책임 총리는 처음 듣는다는 발언도 논란이 되니까 이 총리실을 통해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책임 총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 취지가 법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다 이런 의미였다. 이 총리로 임명이 되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책임 총리제라는 게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겠다면서 여러 차례 약속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헌법상에 이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제청을 하고 여기에 기반해서 대통령이 이제 이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임명하도록 하게 돼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한 어떤 표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무위원을 인선할 때 총리가 후보자를 3배수를 제청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보장을 하겠다. 그동안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총리의 제청권이 행사가 됐었는데 총리가 이제 후보자를 3배수 제청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무래도 인사권, 그러니까 대통령의 핵심 권한 가운데 하나인 인사권이 분산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걸 이 법적인 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듣는다고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 예. 글쎄요, 말씀하셨다시피 문창극 후보자는 30여 년간의 기자 생활 가운데 대부분을 정치부에서 보낸 기자 출신이고 또 본인이 정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총리라는 표현이 법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상징적으로 이런 용어를 쓴 거를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을 했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 문창극 후보자가 후임 총리로서 국무위원을 지명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개각을 서둘러서 지금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어제 저녁에 이 KBS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좀 주춤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문창극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 인사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이 책임 총리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해봤자 이게 괜히 논란만 부추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이제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인사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시한부 총리에 지나지 않는 정홍원 총리가 제청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좀 이 책임 총리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리 후보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문창극 후보자가 그 부분을 좀 인정하고 시작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예. 어차피 책임 총리가 실현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비판적으로 본다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태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재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책임 총리는 처음 듣는다. 이걸 굳이 해야겠느냐 이런 식의 태도 아니냐는 거죠. 애초에 이 책임 총리를 할 의사도 없다는 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금태섭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문창극 후보자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다시 대독 총리 역할을 하려는 것인가, 여론에는 귀를 닫은 채 청와대만 바라보고 해바라기 행보를 하겠다는 것인가 라면서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결국 야당 쪽에서도 이 책임 총리 공약 이행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문창극 후보자의 의지를 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조수미의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띄워드리면서 내일 아침 7시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